배우자를 보고도 뭐 3년, 5년, 10년 되고도 계속 심장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죠? 저는 심장병이 없어요. 그리고 15년쯤 이제 살고 나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발작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발작이라뇨. 아니 우리 속으로 싸울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잠깐만요. 저 개싸움 아니에요, 저기요? 저 개싸움이잖아요, 선생님. 개싸움인데. 봤죠, 개싸움. 이거 영역 다툼 아닙니까? 그래서 서열 정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연애할 땐 우리가 그렇잖아. 너 없이 못 살아. 막 이렇게 하고 정말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다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뭐야?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나와주신 이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 모든 관계에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분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핫한 연애 특강 강사십니다. 김지은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막 사랑이 떠나가죠. 다시는 안 볼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막 그 썸 탈 때 있잖아요. 썸 탈 때 기분 알죠? 괜히 콧노래 나오고 그런 콩닥콩닥한 마음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근데 부부들끼리 또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 표현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왕 싸워야 한다면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한다. 그런 싸워야 것들을 되죠.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김지훈 소장님의 네. 명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4년 차 이제 됐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긴 세월 동안 한 남자를 억누르고 얘기하는데 억누르고.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푸시하죠.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뭐 아기 낳아야지. 하나 낳으면 둘 낳아야지. 하나는 못 써. 계속 푸시를 하지만 뭐 결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육아가 무엇인지, 뭐 부부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그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이제 않고 우리의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이 내가 생각한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건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였어요. 왜요? 예, 역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예비 신부가 어떤 종류의 그 드레스를 입던지 간에 예비 신랑은 막 너무 리액션이. 언빌리버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못 믿겠다는 듯이.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딱 제껴주고 나갔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이 약간 캐릭터 어떠냐면은 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팩트남. 예,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 저를 딱 보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와, 딴 거 없어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 생활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진실하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이제 느낌은 이제 틀리지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신화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깨트려가고 이제 고군분투해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착각들을 우리가 깨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착각들을 빨리 깰수록 훨씬 더 자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제 높아져요. 첫 번째 하는 가장 많은 착각은 뭐냐면 결혼하면은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예, 하지만 웃으시네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한 거예요. 본방사수 하신다는데 웃으시네요. 조심해. 그래 딱 써있어. 재밌는 농담 들으듯이 웃었어요. 예,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는 착각이에요. 예, 근데 반대죠. 사랑은 저절로 해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보고도 뭐 3년, 5년, 10년 되고도 계속 심장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죠? 저는 심장병이 없어요.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해요. 그 부부 관계가. 근데 보통은 이제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희석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끼리도 애착 관계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돼요. 더 큰 신뢰감, 더 범주가 넓은 관계로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것이다. 이제 반대죠. 부족한 면을 확 드러내주는 존재가 보통 배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나? 왜 그러지? 그 결혼하기 전엔 굉장히 고상하고 잘 지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인데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는 이렇게 착하게 잘 지내요. 웬만하면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죠. 뭐 누가 이렇게 늦어도 괜찮아요.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나와도 괜찮아요. 다 단백질인데요. 이러면서 아주 그 잘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또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집에서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저의 그 모습이 나오고 이제 감출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드라마가 심어준 신화예요. 하지만 인생 자체가 외롭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도 외로움이 항상 있는데 결혼이라는 부분만 떼어내어서 완벽한 어떤 관계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혼도 인생 안에 있고 일상 안에 있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케어하면서 스스로 그 존재를 인식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어떤 속성들이지 관계를 통해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는 속성 자체가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지겠죠. 내가 너를 믿고 결혼했는데 왜 난 행복하지? 않는 거야.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면서 상대방이 계속 비난하게 되고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냥 인간은 원래 외로워요. 그다음에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갈등은 줄어들 수 있겠죠.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게 너무 아쉽고 항상 막 뭔가 좀 갈망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같은 집안에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갈등은 잦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에부터 이제 진짜 현실 갈등이 시작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게 보통 3년째부터 촉발된다고 봐요. 그럼 보통 3년째부터는 이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촉발된 갈등 그래프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보시면은 갈등 그래프 상승 멈추지 않아요. 맞아요. 황혼에 막 더. 그럼요.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 갈등 그래프의 곡선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노력했을 때, 여보, 갈등이 없는 커플이 없어. 나도 문제가 있고 당신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뭐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노력 좀 하고 우리 좀 풀면서 좀 살아가자. 그럼 노력했을 때 갈등 그래프의 상승 곡선이 언제쯤 주춤하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차 정도 봐요. 그러니까 보통 10년쯤 살고 나면 이 사람을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5년쯤 이제 살고 나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발작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발작이라뇨. 아니 우리 속으로 싸울 때 그러잖아요. 그런 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게 그 정도 가요. 맞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는 커플과 알지 못하는 커플이 그 시간을 지내가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잠깐만요. 저 개싸움 아니에요, 저기요? 저 개싸움이잖아요, 선생님. 개싸움인데. 맞죠, 개싸움. 이거 영역 다툼 아닙니까? 그래서 서열 정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어떤 본질을 현실을 직시하는. 드러내주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관계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문장인데요.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화이다. 죄송한데 저기 예비 부분은 좀 빼고 갈까요? 이러다가 누가 책임질 거야? 아직 청첩장 안 찍으셨대잖아요. 청첩장 안 찍으셨대잖아요. 세다. 선생님 와일드하다. 제가 이 말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에 당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얘기는 정말 다르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책은 정말 단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약간 강박적으로 굉장히 그걸 좀 싫어했던 것 같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설인데도 싫어요? 네, 소설인데 속았어 뭐 이렇게. 근데 저희 애가 한 5살 때쯤에 이제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아과에 한번 갔는데 동화책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나 뽑아와 이랬더니 정말로 하지 말라는 건 더 한다고 그 집에 없는 딱 그 동화책, 신데렐라 동화책.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왔어요. 무슨 운명처럼. 마지막 페이지 열어보니까 여전히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화책을 다 읽어줬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그 양심상 그냥 덮고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잘 들어.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화해하고 노력한 만큼만 딱 행복해졌어요. 아이는 별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다고요? 네. 몇 살짜리한테? 5살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이제 그 인생의 선배로서 할 바를 다 했다. 인생의 한 페이지에 중요한 거를 되게 얘기해줬다. 조기 교육.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인데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결혼은 멀리서 봤을 때 훨씬 더 희극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결혼은 비극적인 요소가 꽤 많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집 안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굉장히 부대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가족끼리 우리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동성 겹치지 않게 다니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굉장히 그 심리적인 불편함을 호소했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부부 상담률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힘든 사건들이 더 이제 많이 왜냐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뭐 나갈 수도 없고 어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이 막 응어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지 않을 게 아니라면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화 중에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서운한 것이나 갈등이나 슬픔을 시기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화병이에요. 화병은 되게 독특한 질병이에요. 파리에 살거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질병이에요. 네, 화병은 대한민국에 살아야 걸리는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화병은요. 고유의 병입니까 우리 민족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살다가 화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쓰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표 그 버전 4에 보면요. 화병은 한국식 표현으로 영어도 한국식 불고기 김치기처럼 저렇게 돼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군요. 한국의 민속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분노 증후군. 그래서 분노의 억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우리는 오랜 역사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에게 허용된 건 뭐냐면 5, 6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 하늘 가슴에 품는 것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한과 은장도를 주었죠. 남성은 약간 역사적으로 조금 더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른 점은 울어도 된다는 거. 하지만 3번만 울어야 돼요. 네, 그리고 태어날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 한 번 까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2번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어느 지점에서 울어야 하는가 차라리 울지 않겠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보통 가정 안에서 배워야지 그거를 하는 건데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걸 그렇게 잘 해내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서운한 거 얘기 잘 하시는 편이에요? 화나시면? 화났어요. 너무 서운해요. 네. 안 돼요. 잘 안 되죠? 감정적이게 그렇죠. 쉽지가 않죠. 태호 씨는 어때요? 저는 아내랑 싸우면 제가 피해요. 피한다고요? 뭘 던져요? 예?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내가 보고 있어. 아니야. 아니고 예. 그 싸움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누가요? 제가 아하. 그 상황이 싫어가지고 분위기를. 애초에 좀 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기어서 어떻게 보면 가는데. 회피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이렇게 부딪혔을 때 풀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직접 잘 말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삐져 계시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답답하죠. 관계 안에서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줄은 모르니까 다른 식의 대체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을 못했던 우리들이 배운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침묵이에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침묵이에요. 말 안 해요. 나 아버지야? 나도 말하는. 말 안 하는 건 할 말 없어 이거 아니고 할 말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가 침묵이죠. 근데 침묵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술의 힘을 빌어서.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안에 담아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중 메시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운한 거 잘 얘기하지 못하고 굉장히 돌려 말하거나 알아주길 바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을 삐진 것도 선택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나야. 그 결혼 생활 안에서는 신혼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반찬을 가져가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머니들은 긴급한 일상에 되게 긴급한 어떤 미션들을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주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갖고 뭐 남편이랑 뭐 시간을 맞춰갖고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이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온 김에 간단히 요기만 하고 가라면서 간단히 막 13개 반찬, 막 간단히 막 15개 반찬을 막 육해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막 이제 그 밥을 먹죠.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먹기만 해야 고픈 되는데. 시간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야, 이게 집밥이지.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어요.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했구나. 그러면 아내들은 그 옆에서 순간 무슨 본인 이야기다. 본인 이야기. 내가 뭐 지금까지 뭐 집에서 내가 한 먹인 거는 뭐 뭐야 식당밥이야? 그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 앞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일을 하죠.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되죠. 거기서 막 당신 숟가락 당장 놓고 나랑 얘기 좀 하지? 이러지 못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진 못하고 돌려차기로 날리죠. 뭐라 그래요? 이제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되겠네. 우리 집은 집밥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반응이 나와요? 너 진짜 성격 이상하다. 어떻게 엄마 집만 갔다 오면 삐지려고 작정하는 사람처럼 삐지는데 나도 도리가 없어. 엄마도 힘들어. 우리 좋으려고 한 건데 항상 넌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 나도 너네 집 가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라면서 전혀 다른 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중 메시지로 시작됐던 게 완전 우회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닿지 못하는 메시지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회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통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부정 소통을 안 해요.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안 싸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싸우는 건지 못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소통을 안 하는 싸운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집중력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얘기 잘 들을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지 능력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포인트도 잘 잡아야 되고요. 인격도 훌륭해야 되죠. 화해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회피하시면 상대방 되게 답답해요. 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아버님들은 굉장히 능청스럽게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네 가지를 착각하면서 살았고 지금 못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네요. 저는 이제 안 싸우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맞아. 얘기 들어보니까 못 싸우는 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지금. 회피하는 걸. 회피는 아닌데 뭔가 그런 부정적인 단어 나오면 알았어. 뼈고 근데 저 맛있는 딴 얘기야, 거 딴 다른 얘기. 걸로 이제 돌리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회피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풀면 좋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더 크게
네.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이 되니까. 부시가 막 커지죠. 네. 그리고 막 사과하다가도 더 커지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죽을까? 아,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다. 다른 분들이, 예. 그렇죠. 다른 분들의 예로 들자면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고자 인간은 이제 생존하길 원하니까 이제 이런 대체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소통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남이 되지 않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먹고 싸우시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우셔야지 돼요. 약간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떼깔도 못하면 그런 느낌이니까. 네, 반드시 먹고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싸움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전두엽이에요. 이게 뭐냐면 할 말, 안 할 말 분간하고 상황 파악하고 막 이런 능력 되게 많이 쓰는데 전두엽이 언제 기능 잘 못하냐면 되게 배고프고 굉장히 피곤하면은 잘 기능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날 막 헛말 막 나오시죠. 마음의 소리가 바깥으로 막 나오고 이럴 때 있죠. 나 요새 그래요. 요새 그렇대요. 내일 안 걷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말 했는지 잘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막 되게 피곤한 날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게 회사냐 막 이런 얘기가 그냥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안 고치고 막 나오고 자기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네. 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근데 오늘 오랜만에 뚜껑 열리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말씀이시죠. 이 뚜껑이 전두엽이 열린다는 뜻이 앞뚜껑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이 앞뚜껑 열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거네. 그렇죠. 예. 할 말, 안 할 말 분간 못하고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부부끼리는 절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착 손상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로맨스를 뛰어넘어서 엄마가 아이가 또 아빠랑 아이가 애착을 형성하듯이 성인기에 굉장히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애착을 계속해 추구하게 되는데 딱 그거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면 웬만해서는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애착 손상은 보통 말을 통해서 많이 가요.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는데 대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언행 때문에 상대방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한마디를 듣게 돼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대참사 비극이에요. 똑같은 사건도요. 잘 먹고 잘 잔 다음에 얘기하면은 조금 더 너그럽게 서로 되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하룻밤 자고 얘기해도 이거 먹고 1시간 반 있다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운영이 되게 이제 필요하고요. 싸움은 소박하게 해야 돼요. 일일 드라마처럼 싸워야 돼요. 소박하게. 하루에 내일 또 다시 이렇게 약간 좀 미진한데 내 성질껏 못했는데 이게 잘하는 싸움이야. 속이 후련하다거나 아우 살 것 같다. 그럼 막장 드라마 이제, 안 됩니다. 네, 상대방은 대참사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식 그래서 얘기는 내일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넘겨야 돼.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뭔가 필요해요. 준비한 거를 다 하지 못할 예, 때.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멈춰야 예, 되는 그 미진한 기분이 들면은 잘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연마해야 될 기술은 그날의 싸움은 반드시 그날의 주제를 꼭 잡고 가셔야 돼요. 한 주제로 가면 싸움이 절대 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지게 되죠. 맞아.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제가 당신은 왜 친구들만 만나면 전화를 안 받아? 자, A를 얘기했어요. 좋은 커플은 A로 받죠. 진짜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게 내가 뭔가 얘기를 빠져들면은 이게 일소리를 못 들고 나 왜 이렇게 이런 습관이 생겼지? 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A로 받았어요. 상대방이 더 크게 번지지? 안 와요. 자, 근데 대부분의 커플은 A로 던지면 B로 받아요. 당신은 왜 친구들을 만나면 전화를 안 받아? 근데 당신 말투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B로 받죠. 주제를 벗어나면서 받아요. 그러면 이때 약간 열이 받지만 다시 주제를 다시 복귀시켜야지 돼요. 내가 말투가 이런 건 조금 미안한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투까지 좋으면 천사겠지? 야, 자, 당신은 왜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죠. 싸우시네요. 진짜 제대로. 친구들하고 만나면 왜 전화 안 받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말투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합시다. 다시 끌어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A에서 B로 받으면 Z로 받아요.
당신은 왜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야, 당신 말투가 왜 그러냐? 네 말투도 만만치 않아. 네 말투도 만만치 않아. 이러면서 이제 각자의 방으로 각자의 방으로 박수 나왔어. 박수 나왔어. 박수. 아, 드디어 나왔어. 아, X인데. X네. 네. 대부분이 저럴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래요. 접촉사고 같은 거 난 거 관찰해 보세요. 토픽이 유지되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일단 차에서 막 내리시면은 일단 싸움이 붙어요. 그럼 뭐라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감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아니 왜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와요? 아니 참, 제가 언제 키면서 들어갔어요? 키니까 막 밟으시던데? 싸움 되게 잘하는 그러면은 그지? 좀 있으면 바닥에 침 뱉겠어. 아니, 잘하시네, 싸움을. 보통 이렇게 이제 충돌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럼 막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얘기가 바깥으로 탁 튀죠. 그러면 한 사람이 다시 가져와야 돼요. 몇 살인 게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블랙박스 지우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해결될 거예요.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 봤죠? 뭐라 그래요? 몇 살? 왜요? 당신 뱃살보다 적을까 봐?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야, 근데 논조가 궁금한데 선생님은 이 방법대로 싸우시는지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우리한테 알려주려면은. 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런 강의 안에 나오는 거는 보통 저희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요거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제가 이렇게 열이 막 받으면 제가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적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적으면서 이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기 굉장히 흥분한 것 같은데 그 본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상대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있었어. 남편분이 고수시네요. 여기에 남편이 오셔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저희 남편에게 트레이닝을 받은 결과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픽을 유지하는 거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도 효과를 싸움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초도 효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첫인상. 첫인상 딱 보고 바뀌려면 몇 번 만나야 되냐면 추후 60번 만나야 첫인상 바뀌어요. 첫인상 진짜 중요해. 그만큼 딱 각인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내용 자체보다 첫 단어 어떻게 썼느냐가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결정해요. 우리가 또 감정이 좋지 않으면 첫말이 예쁘게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변화시켜도 감정이 굉장히 크게 번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일을 했을 때 제 옆자리 분이 이제 신혼이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싸우는데 항상 부인을 이쁘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막 싸우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이쁘나 그만하자. 이쁘나 그만하자고. 이쁘나 나 이제 끊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때 느낌이 굉장히 옆에 앉아서 되게 독특했어요. 이 묘한 느낌은 뭐지? 이 묘한 안정감. 근데 이 묘한 느낌. 근데 이게 초도 효과예요. 아무리 내용이 잘 좀 살벌하게 전달이 돼도 앞 단어를 애정어리게 담아주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안정감 가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혜정이 아빠 나가요. 사랑하는 혜정이 아빠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그러면. 왜 그래? 앞단어를. 애정어리게 이렇게 써주면 그렇게 나가도 그렇게 이제 서럽진 않죠. 왜냐면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단어를 좀 애정어리게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애칭 있으세요? 애칭? 자기야. 화나면 호칭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지칭만 하겠죠. 예비 좀 싸움 좀 하세요? 싸움하시면서 혹시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지금 이제 보통 이름을 불러요.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 부르는 거 좋아요. 싸울 때는. 싸울 때는 이제 너가 되죠. 우리 예비 신부는 평소에는 뭐 자기? 친구? 그냥 오빠라고. 오빠. 아, 동생이에요? 네. 그리고 싸울 때는? 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1초도 싸울 때는 수평으로 가야지. 그리고 뒤에 우리 결혼 앞두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늦게 이제 그 결혼- 직장 생활하시면서 오셨어요. 예. 지금. 네. 결혼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 나왔나요? 네, 11월 7일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서로 지금 너무 사이가 좋을 때는 어떤 애칭을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그냥 애기야, 애기야. 그렇게 큰 애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애기가 어디 있어? 우량하다 우량아. 다섯 살 차이 나서. 5살. 이제 애기 같아요. 막 이렇게 네. 옆에 있으면. 애기. 근데 지금도 애기야라고 그냥 부르세요. 평소에 계속 그냥. 애기야. 그러면 우리 애기는 뭐라 그래요? 애기는 오빠한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오빠. 오빠. 그럼 애기는 오빠한테 싸우면 뭐라 그래요? 저도 똑같이 야, 어떻게- 너. 야. 근데 애기 제가 싸우더라도 네.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싸우는 그랬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진짜 오빠 같네. 네. 아, 본인이 좀 이해하는 편이세요? 네네. 애기가 화날 때?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싸우면 말을 잘 안 해서 누가요? 애기가. 애기가. 저희 집 애기도 그래요. 애가 원래 둘인데.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알아서 알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영재 씨 또 다르게 부르잖아요. 저도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와이프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름이 가현인데 네. 그냥 가현아 이렇게 안 부르고 약간 조금 애교 있게 예. 깐예, 네? 깐예 이렇게 불러요. 갔니? 깐니. 갔니? 네, 빨리 가현이, 깐니. 그럼 이제 저는 영진이니까 와이프가 영니? 영니 이렇게 불러요. 싸울 때. 싸울 때. 싸울 때 방송에서 될는지 모르겠네. 싸울 때 방송에서 될는지 모르겠네. 아, 예. 맛이 갔니? 예, 예, 그 얘기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호칭 변화가 있죠, 확실히. 예, 감정이 좋을 때와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 호칭을 막 쓰게 되면 예, 내용 자체가 더 굉장히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실제로 호칭을 바꾸고 나서 싸움이 이렇게 막 불처럼 번지는 게 굉장히 잦아들었다라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호칭도 호칭인데 만약에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거는 뭐 그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거의 무너지더라고요. 예, 예, 존댓말 예, 싸울 예. 때는. 싸울 때는. 근데 이제 결국에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저녁은 존댓말이라도-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뒤에 존댓말이지만 존댓말이 의미가 없네요. 그러셨어요? 멜로디 타면은 화가 더 나요. 예. 안 되겠다. 기분 더 그러니까 안 좋다. 예, 그 태도. 어쩌면 초두 효과에서 그 첫 단어를 잘 잡는 거는 어떤 태도, 배우자에 대한 존중, 네. 예,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싸우시다가 나가지 않는 거. 네, 진짜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특히 그 중년 남성들 가장 많이 나가시죠. 어쩔 줄 몰라서 나가는 건데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갔어. 이렇게 돼요. 나 무슨 평생이 이런 식이야.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시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맞아. 일단 나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싸움이 막 붙잖아요. 그러면 엄청 그 뇌에서 분노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시간이 약 12분 정도 돼요. 만약에 이러다가 진짜 치겠다. 이러다가 진짜 해선 안 될 말 할 것 같다. 이러면 약간 소강해야 돼요. 우리 그 복싱이나 이런 거 붙을 때도 너무 붙으면 심판이 들어가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데 뛸 때 말없이 나가버리는 걸로 뛰면은 상대방이 되게 오해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렇게 자주 좀 나오시는 그 중년 남성분들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한 신혼이신 남성분에게 쉬는 시간에 이런 조언을 해주고 계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니까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 내가 나가버려야지 이러고 나가면 안 돼. 들어올 때 너무 모양이 빠져. 그러니까 나갈 때 있잖아 큰 소리로 말해. 에이씨 나갔다 올게 이러고서는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래야 네가 들어올 때 모양이 안 빠지고 아, 그리고 예고를 네가- 했으니까. 네. 그리고 너 그냥 나갔지? 근데 너 주머니에 5,000원도 없고 차키도 없지? 동네 개나 너나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두 분이 와 형님 정말 지혜가 삶의 지혜가 막 넘치시다. 제가 그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맞아요. 더맨더머처럼 웃기기도 했지만 하지만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나와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생님 근데 싸울 때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 것 같지 않아요? 이미 꼬리가 이걸 약간 내려가. 이렇게 해서 확 나가요. 뭐니까 내가 기선을 딱 잡은 것 같은데. 아, 정신을 다시 모아서 들어오면 되죠. 다시 나 나갔다 올게 이러면 내가 약간 I'll be back 이러고. 후반전이 있죠. 후반전. 기다려. 2라운드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도 결혼 5년 차 때까지는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나갔어요. 저도 나갔어요. 저도 한 번 기억나는 날이 있는데 저희 애 5살 때였는데 저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또 싸움은 밤에 하잖아요. 무서워서 갈 데가 없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차에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시동 켜놓고 있기도 좀 그러고 차에 또 한 이렇게 15분인가 앉아있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나간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어머 어디 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이게 정말 영양가 없는 짓이다. 이때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가 약간 협의했어요. 화나도 나갈 때 좀 일방적으로 나가지 말고 그다음에 나가면 좀 출처를 밝히자.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아무리 열받아도 상대방이 전화하면 받자. 이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 뒤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남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2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 완전 친구일 때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화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피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싸워서 절대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 먼저 거실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위에서 거실 나가야지. 근데 우리가 안 나갈 수는 없거든. 근데 거기서 뭐 토스트라도 먹고 내가 여기 딱 차지해야 돼. 근데 여기 뺏기면 안에서 못 나와. 어색해가지고. 그치? 먹고 싶어도 못 가, 먹는데 먹고 그좀 한정 달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집을 나가고 이런 건 어리석은 짓 같아요. 맞아요. 안방도 내가 꼭 그렇죠. 차지해야 되고 그래야 이기는 거든. 리모컨 딱 잡고 있어야 되고. 나만 손해더라고.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애 나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걸 잘 협의하셔가지고 나갈 때 좀 나갔다 올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마지막 1도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부부끼리는 이게 있어요. 이 말 하면 상대방이 진짜로 열받는다. 이건 정말 끝을 가자는 거다. 우리 촉으로 알죠? 이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또 말할 때 카타르시스가 항상 있어요. 희한하네. 왜 그러지? 예. 뭐 수습은 수습이지만 뭐 이걸 말할 때 너무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딱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 뿐이에요. 뿐이다. 이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줘요. 맞아. 예를 들어 너네 집안, 그치 예민한 게 있지. 너네 집안. 아 이래서 네 남친이 떠났었구나. 막 이런 말들. 이거 진짜 해석나. 그치. 네.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알겠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이겼다, 안 되는 이겼다. 말이 싸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1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격하면 나도 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가 그러니까 아주 상처받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똑같이 공격하거든요. 똑같은 걸 진흙탕 하니까. 싸움이야 그냥.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또 중요한 거는 자녀하고의 거리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자, 싸우는 장면을 자녀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네. 안 될 것 같고. 일단 불안할 것 같아요. 그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던 보여주고 싶지 않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게 작정하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요즘 너무 평화로웠어. 다음 주 수요일 좀 한판 붙어야겠는데.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작정의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사과를 깎아 먹으면서 아 역시 이런 게 결혼의 행복인가? 결혼하길 잘했어.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요. 그래서 7시까지는 행복한 우리 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홈쇼핑을 탁 틀죠. 그러다 이제 그냥 남편이 한마디 해요. 야, 요즘 쇼호스트들은 배우보다 예쁜 것 같아. 아또 쓸데없는 저런 소리 게 하네. 도자기 피부인가? 그러면 또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좋지만 또 한마디가 나가죠. 네. 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무슨 아,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배우분들 부부야? 그 나도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갖다 줘봐. 맞아, 꼭 이런 얘기 도자기를 빚어줄 테니까. 인간 도자기는 돈으로 빚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남편이 가만히 있나요? 야, 얘기가 되게 이상하다. 너 애들 앞에서 내가 되게 노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애들이 사과 2개 집어먹을 때쯤 갑자기 집이 불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고 욕하는 싸움, 때리는 싸움은 아니면 처음 초반은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죠. 단 노출됐을 땐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니까 공간 분리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녀하고 있는 공간에서 싸우고 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싸웠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공기 이런 거 느끼죠. 저희 부부도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이제 부부라서 저희 아이 4살 때 한번 싸웠는데
방에서 이제 막 저희가 막 티격태격만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제 바깥에 만화를 보고 있었죠. 거기에 들어와 갖고 만화 바꿔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잖아. 일단 보던 거 봐. 근데 딱 들어오고 나서 공기를 보니까 아 싸우고 있어요. 4살 때. 그러니까 갑자기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삐약삐약 뜬금없이? 병아리. 네,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는 막 싸우고 있는데 애기 조그만 애가 서가지고 그걸 부르니까 되게 약간 엉망진창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좀 애처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재우면서 애기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까 엄마 아빠 싸웠잖아. 근데 아까 그때 왜 삐약삐약 노래 왜 불렀어? 근데 4살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뭐 좀 나아질까 해서. 아이들이 다 느껴요. 다 느껴요. 3살, 2살 다 느끼죠. 약간 확기시키는 그렇죠. 기저귀 찬 애기들도 엄마 아빠 싸우면 괜히 가운데 와갖고 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분위기 이완시키려고 그거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지 돼요.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집안의 아이들 중에서 보통 자녀가 셋이라고 치면 셋 중에서 보통 가장 착한 아이가 보통은 몸이 많이 약해요. 왜냐하면 그런 불안을 되게 몸으로 흡수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 아프죠. 괜히 머리 아프고 막 체하고 이런 증상들이 아이에게 나타나요. 원래는 아플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심리적인 압박, 긴장감이 굉장히 그 친구에게 힘들어요. 인간관계에서 아주 스트레스가 있게 유발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갈등이 있어. 긴장이 있어. 누구나 다 느끼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긴장이 가장 고조돼요. 그리고 언제 가장 긴장이 이완되냐면 말했을 때, 표현했을 때, 놀랬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그 유아 시절이나 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될 만한 어떤 쇼킹한 사건, 충격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성인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지.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나는 뭐 괜찮더라고 하는 친구와 한 친구는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그 수렁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안할 만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아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타인, 어른으로부터 진정 효과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이 갈림길에서 굉장히 크게 나뉘어요. 진정 효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닥토닥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시켜주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설명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도 미숙해서 싸우는데 너를 싫어하거나 너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는 것 자체가 진정 효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화해하는 장면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중요한 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남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끼리 막 싸우시잖아요. 그럼 막 무섭죠. 그리고 밤에 막 언니 손 붙잡고 막 동생 손 붙잡고 자는데 아침에 보면 두 분이 멀쩡해. 갑자기 허허허 웃으면서 막 잘 다녀와요. 막 이러면서 막 멀쩡해요. 이러죠. 그리고 또 한 2주 있다가 또 막 싸워요. 또 무서워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둘이 멀쩡해. 어우 그게 얼큰하네. 막 이러면서 또 멀쩡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막 무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뭐야 정말 믿을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부모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포옹, 그다음에 힘드시겠지만 인사, 힘드시겠지만 이제 아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 알면은 부모들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 감정 정리는 안 돼도. 네, 그럼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인 자녀를 끌어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장녀, 장남한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엄마하고 장녀가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장녀에게 할 말 안 할 말 분간하지 못하고 막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남편 욕 같은 거. 아빠에 대해서. 예.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 너가 생겼어. 주저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딸은 내 분신이니까 내 맘이 네 맘이고 네 맘이 내 맘인 것처럼 장녀들에게 엄청나게 하소연하시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소연하시면 안 돼요. 특히 또 성장기 자녀들에게 이제 뭐 시댁 뭐 어떤 이런 얘기들만 그렇게 하소연하시면 이 자녀가 컸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자기가 어떤 이성을 선택할 때 굉장히 명료하게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들의 신화가 덧붙여져요. 막 이렇게 보통 방 닦으시면서 콩나물 다듬으시면서 김씨는 안 돼. 경상도 안 돼. 사업하는 사람 안 돼. 장남 안 돼. 듣다 보면 아빠 프로필을 막 이렇게 아빠 프로필을 막 있잖아요. 아빠는 안 돼. 알고 보면 아빠야.
아빠 보면 아빠 프로필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그거 커가지고 만약에 소개팅 했는데 장남의 사업하는 김씨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대로 애를 부정적인 세뇌되는 것처럼. 네, 올가매는 거죠. 저 아는 분은 아기를 낳고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녀가 한 5살, 6살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뭐 아빠 이렇게 막 그런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만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 그래서 저도 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데 역시나 이제 아이가 조금 크니까 아빠 싫어 뭐 아빠 뭐 진짜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빠를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서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그다음에 상담사들, 그다음에 뭐 문화센터 친구들 이런 커뮤니티에서 차라리 자기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족한테는 사실은 얘기해야 돼. 그 감정을 쏟아내는 거는 가족이 받아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회적인 관계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 가족은 편하니까 다 얘기해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병공화국에서 남이 되지 않는 쌈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3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남아요. 첫 번째, 우리 부부가 이걸 과연 할 수 있겠어? 이제 와서. 두 번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3번째, 이 집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 3가지 중에 하나에는 우리의 마음에 딸깍 이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부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어요. 부부는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 중에 굉장히 독특한 심리적인 관계예요. 메아리 효과를 가지는 관계예요. 자, 메아리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돌아오죠. 준 대로 받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부부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 왜 이래? 보험 들었지. 너 어디 아프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요. 의심해. 근데 이게 3번 정도 가면 3번째 공은 그래도 받아요. 떨어뜨리지 않아요. 뭐 나도 뭐 그렇게 싫진 않아.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메아리 효과예요. 왜요? 이런 디테일 손톱 보면서 얘기하는 디테일은 진짜. 이게 부부는 안 살 생각이 아닌 이상, 아니면 그다음에 보통의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공을 던지면 3번째 공 정도는 얼추 받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안 하던 짓을 하죠. 이 행복을 얻기까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이 싸워야 되고 나를 알아가야 되고 너를 알아가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서로가 이런 대상이 돼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됐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5년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